그래서 어쨌든 우리 뭐 미술 얘기 좀만 하고 뭐 가볍게 가벼운 얘기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은 무거운 얘기기도 하지만 가벼운 얘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만해 지난번에 이제 그 레옹이라는 그죠 그 출생의 비밀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문제는 이제 결국 그래서 요게 이제 이걸 아시면 좀 어떻게 보면 그 문화사나 사상사도 쉬워져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이트 아시잖아요. 프로이트, 그죠? 프로이트가 모든 거를 왜 성에너지로, 그죠? 성에너지로 환원시켜서 다 그게 성적 욕망의 발현이고 뭐 그 성적인 욕망이 억압돼가지고 무슨 거이딕스 컴플렉스 이런 얘기 한 이유가 프로이트가 나온 게 대략 그냥 1900년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1900년? 그러니까 그 앞에 지금 만해는 그 앞에 한 4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애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부르주아들이 다 그냥 오로지 성적으로 방탕하고 어떻게 하면 그 별의별 게 많더라고요. 요거 정말 찾아보니까 이 당시에 특히 이제 이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유럽이 잘 나갔으니까. 특히 이제 프랑스, 영국은 잘 나갔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남성 그 지배자들은 그 와이프가 뭐 한 3-4명씩 된 거예요, 이게. 자기 식민지에도 몇 명 있고, 막, 그죠? 또 하녀 뭐 다 건드리고, 사실, 진짜 말 그대로 그 당시 남성 부르주아들은 뭐, 지 마음대로 하고 산 거예요,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세상이 막 움직이고 하니까, 걔들이 세상이 움직이니까, 이거를 관찰한 그 과학자적 관점에서는 프로이트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이게 결국 다 이 성적 욕망과 그거에 대해서 움직이고 뭐 하는 거다, 세상이. 그죠? 그렇게 했다는 걸, 이 프로이트가 왜 나오는지를 이제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이트,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쭉 사실 그 이어져요. 그 모든 인간의 그 어떤 활동, 인간 행동의 동기를 성적인 동기로 환원시키려는. 물론 오늘날의 이제 관점에서도, 큰 틀에서 그게 맞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는 아니고, 이제 진화생물학적으로 우리도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뭐 성이라는 건 우리가 삶에서 뗄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유전자는 양성 증식하는 생명체 자체는 성이 그 반대편 성이 없으면 이게 더 존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성 증식하는 생명체는 반드시 그것도 짧은 기간 내에 사실 반대편을 배우자를 구해야 되잖아요. 이게 시급한 문제예요. 시급성이라는 게 또 붙어져요. 그죠? 한평생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 타이밍 맞게, 그죠? 한 10년, 5년, 10년, 15년 사이에 그 사이에 배우자를 구해서 이제 생식을 하고 유전자를 번식시켜야 되는데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설계가 됐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이에서도 또 어마어마한 그 경쟁이 생기는 거죠. 왜냐면은 성적 배우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이게 또 문제인 거예요. 그죠? 다르다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것이냐. 근데 문제는 선택뿐만 아니라 내가 또 선택을 받아야 되니까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온통 그 성과 관련된데 우리가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그것도 좀 많이 옅어지지 않았어요. 예? 요즘 애들은 뭐 요즘 애들은 연애에 대한 결혼이나 출산에 대해서 막 그런 옛날에는 이게 환경적으로 그 문화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있어도 나이 차면 결혼하고 애 낳고 해야 된다는 거가 본능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뭐 본능 요만큼은 일단 남아있지만 얘네들 이 시기 그렇게 막 해야 된다 이게 아니니까 그 이유는 이제 있죠. 그 이유는 이제 과학적 관점에서는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사이펜스도 쭉 하고 했지만 이게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준이 다 높아졌잖아요. 그게 이른바 배우자 선택의 기준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죠? 배우자 선택 그 풀에서 스스로를 탈락시키는 거지. 내가 거기 못 낀다. 그죠? 실제로 그런 사람 무지 많잖아요. 그죠? 스스로가. 근데 생식이나 뭐 진화생물학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능이나 그거의 영역인데 그 영역이 진짜 작은 것 같다고. 이제 그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 세계관의 확산하고도 연관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거랑 얘기 연관되는 거죠. 우리가 또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우리 과학적으로 이제 픽션이라 그러니까요. 종교 이런 거를. 그런 허구가 없다는 거지. 공통의 허구가 없고. 그러면 남는 게 뭐냐? 남는 거는 현세, 살아있을 때의 쾌락밖에 없다는 거예요. 쾌락. 뭐 넓은 의미의 쾌락. 그죠? 즐기고 사는 것. 죽으면 끝이다는 거지. 이게 과학이 말해주는 바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우리가 쾌락을
즐기는 건데, 근데 이게 여기 하나 더 추가된 조건이 이 현대라는 대규모 사회라는 조건이에요. 대규모 사회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바가 크게 제한된다는 걸 먼저 봐요. 사람들이. 먼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그냥 자신이 그냥 각자 자기가 처한 조건에서 각자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즐기고 살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더 욕심을 부리질 않고 부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사회적 제한 조건이죠. 하나는 자연적 제한 조건, 하나는 사회적 제한 조건을 인식하면서 스스로를 자신만의 쾌락에 가두는. 그러니까 쾌락이라는 게 뭐 꼭 나쁜 의미가 아니라 자신만의 어떤 플레저, 삶의 즐거움에 가두는 그런 삶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예. 뭐 아주 재미있는 말씀하십니다. 이게 할 얘기 정말 많습니다. 그거와 연관해서 우리 그 과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근데 어쨌든 요 당시 이 남성 부르주아들, 남성 지배자들은 이제 말 그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뭐 하녀 뭐 다 여러 명 두고 그 이제 막말로 다 건드리고 살고, 그죠? 뭐 첩에다가 뭐 별의별 뭐 장난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 그게 또 그거 자체가 직업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성들 중에서도. 그래서 또 사회적으로 이게 산업화가 되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시골 여성들 다 서로 올라와가지고 특히 여성들은 그 당시에 더더군다나 일자리가 없는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매춘이 엄청 번성을 하고, 매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술집, 다양한 뭐 그런 뭐 하녀 뭐 이런 등등.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부르주아들은 살판 난 거지. 그러니까 이 만의 아버지도 그렇게, 겉으로는 뭐 법조인 법무부 장관격이었지만은 뭐 실제로는 뭐 엄청, 그죠? 자기 할 것 다 할 대로 산 거고. 만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렇게 산 거고. 보면 다 그래요. 그 당시 부르주아들이 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거를 따로 제가 정리를 꼭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은 하고 있는데, 계속 앞으로 특히 요 당시 이제 예술가들이 계속 나오는 이 예술가들이 다 이게 거의 다 방탕한 사람들이 거의 다. 성적으로 이 장난이 아니에요. 다 그냥 뭐 이리저리 뭐 다. 거의 뭐, 안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 그리고 사실 그거는 우리 앞에서도 봤습니다. 우리 그죠? 쿠르베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말은 뭐 노동자 민중주의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자기 사생활은 뭐 그냥 이런저런 모델들과 무슨 뭐 또 다른 뭐 배우와 어울리고 다 어울린다는 게 다 그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도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이 부르주아 남성 지배 계급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 이러고 살고 뭐 이러고 사는 걸 다 꿈꾸면서 사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만해가 또 그렇게 살았고, 실제로 만해가 뭐 그러한 단순한 그러니까 여기 봤던 것처럼 좋게 포장해서 말하면은 뭐 근대 생활의 영웅적인 면은 얘기했지만, 그 영웅이란 건 다른 게 아니라 지 뜻대로 지 뜻과 의지에 따라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뭐 그게 영웅인 거죠, 뭐. 그죠? 그 영웅은 뭐 지금 좀 전에 봤던 이런 사람들이 그 영웅이라는 거니까, 이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들이니까 부르주아들이요. 그죠? 그냥에서도 영웅은 3천 4천. 그렇죠. 예. 자기도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중국은 뭐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인생의 목표가 부귀영화 아닙니까? 예. 부귀영화라고 꼭 내세가 없어요. 예. 부귀영화가 삶의 목적이니까. 뭐 살아있는 한 최대한 그냥 다 그냥 뭐 처에 첩에 뭐 그냥 다 두고 뭐 자식 뭐 수십 명 낳고, 그죠? 그 정도 하는 건. 그러면 그때 이게 부르주아의 그런 거였어? 아니면 왜 그 낭만주의 그때 전에서 그때 뭐 이제 약간 예술가의 그 이미지가 뭐 이렇게 자유분방하고 뭐,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술가들이 더 그런 건지, 아니면 예술가들이 그러니까 그런 예술을 부르주아가 채택했다고 볼 수 있죠. 맞아 들어가니까. 오히려 자신들의 그 삶에 맞아 들어가니까 자유분방한 삶, 그러면서 자유주의, 자기들은 사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 돈하고 권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정당화해 주는 게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죠. 실제로 보들레린이 뭐니, 그런 얘기하면 뭐 길어서 정리를 안 했는데, 보들레린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나름 그 당시 시 쓴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가 아버지한테 받은 재산이 엄청 몇만 프랑 되고, 그러니까 지금 멋대로 막 고등학교 때부터 사창가 다니고 그러면서, 지금 멋대로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또 이제 합리화한 거지. 나는 내 멋대로 사는다. 이게 예술가다. 사실은 말은 예술인 거지. 실제 직업은 없는 거죠. 그냥 한량, 말 그대로 논팽이인 거지. 시는 써서 그런 것 뿐인 거지, 그죠? 사실 만해도
마찬가지예요. 마네도 그렇고 마네 그 자기 친동생 바로 앞에 아래 동생도 그렇고 사실상 직업이 없는 거예요. 이게 화가로 성공했으니까 역사에 남은 것뿐인 거지. 만약에 성공하지 않은 그냥 일반 화가였다면은 그냥 쟤들 뭐 집에 돈 많아서 그냥 뭐 그림 그린다고 돌아다니다가 그냥 뭐 그 짓거리 하다가 한량 짓거리 하다가 그냥 아무것도 이름 없고. 그래서 실제로 만의 동생은 화가인데 우리가 아는 작품이 없잖아요. 그냥 화가라고만 나오고. 만의 동생도 뭐 법과대학을 어거지로 갔는데 아버지 저것 때문에 큰 아들이 못 갔으니까 둘째 아들이 갔는데 뭐 아버지 죽고 나 놀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형 따라 놀다가 그냥 나도 그림 그려볼까 하고 형 조수하다가 뭐 형이 형 좋아하는 애인 만나가지고 애인하고 형하고 이렇게 하는데 형은 이미 결혼을 했고, 그죠? 그 결혼, 자기 그 집안을 덮으려고 사실 결혼한 거잖아요. 그 결혼하는 바람에 이제 다 덮어진 거잖아요. 아버지의 뭐 그런 과오와 자신과 이렇게 덮어지고, 근데 또 만에는 새로운 애인, 그 모리조라는 그 여성이에요. 나중에 나옵니다. 모리조. 생겼는데, 얘도 우리 집에 데리고 싶어거든? 야, 그럼 네가 결혼해라 해가지고, 그게 그때 말씀드린 이게 또 뭐 스와핑 발생 이게 그 막장 드라마 2절이에요 2절. 그래서 자기 애인을 자기 그 동생의 와이프로 집안에 들이는 거지. 근데 이게 전력이 있던 게 이미 큰 형하고 지금 결혼한 그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는 아빠랑 다 형제들하고 다 공유한 여성이었으니까 또 이게 그냥 막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이게 진짜 막장 중에 막장이네. 근데 그저 서양역사는 저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요즘 중세 기록이 별로 안 남아 있잖아요. 근데 요즘 유튜브 그런 걸 이제 해서 올리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서양 중세 기록 같은 것도 가끔씩 있대요. 그러니까 신부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머물면서 뭐 기록을 한 게 이제 있는데 요즘 그런 게 이제 점점 드러나거든요. 비슷해요. 맞아요. 어디 갔더니 뭐 거기서 누구 사촌 여동생을 뺏어가지고 다시 뭐 결혼했다가 또 그거를 요즘에 어떤 지역에 프랑스 어떤 지역에 영주 부인이 있는데 영주 부인은 공식적인 예인만 10명이더라. 그렇죠. 그리고 그 예인들은 귀족도 있고 평민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야기하는 그건 뭐냐면 이렇게 신분적인 그게 그렇게 엄격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영주가 그 동네에 결혼하면은 첫날밤 첫날밤 뭐 초약권이라고 하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관념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동양적인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죠. 뭐 관념상으로 형성되는 굉장히 이렇게 뚜렷하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냥은 제가 보기에는 저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쭉 전통이 그냥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부터 그리고 서양이 좀 더 심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양은 그 사촌이나 팔촌만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래도 그건 좀 그래도 규제냈죠. 그래도 그죠? 그리고 서양에 뭐 유교 때문에 그때만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전에도 물론 그 전에는 또 이제 우리도 근데 신라 때는 귀족들끼리는 물론 했지만 그 혈통 보존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그거는 이제 난잡함 때문이 아니라 혈통 뭐 순수를 보존 때문에 그런 거니까 또 의미 약간 다르죠. 의미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뭐 살로메도 봤지만 살로메도 그렇잖아요. 자기 이복 동생의 딸이 누구랑 결혼했는데 그걸 또 뺏어서 또 뭐 이런 이게 얽히고 설킨 게 이것도 따지면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뭐 계속 가시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고요. 지난번에 봤던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만해가 한 거는 이제 우리가 또 앞으로도 이제 미술사가 이제 또 그렇게 진행돼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서 또 이거 특히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요거를 바꾼 거잖아요. 왜? 그죠? 이 파리스의 심판이라는 그거 속에서, 그러니까 옛날 신화의 시대에는 이런 애들이 영웅이었는데, 그죠? 이런 그 신들의 뜻대로 세상이 움직였는데, 그죠? 그 다음에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제 이런 부유한 귀족들 뜻대로 세상이 움직였고, 그리고 얘들은 이렇게 놀았고, 또 신들은 또 이렇게 노는 거 아니에요? 신들은 자기들끼리 막 희닥거리고 뭐 서로 뭐 성관계하고 놀았는데, 그죠? 르네상스 때는 얘들이 이렇게 놀았고, 여기 이제 이거 양복 입은 부르주아를 갖다 끼워 넣은 거지. 그죠? 끼워 넣어가지고, 우리 시대에는 이제 이거다. 그죠? 이거, 그죠?
이런 양복 입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놀면서 세상을 주물럭거린다. 이게 뭐 근대적 영웅주의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거창하게. 그냥 자기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린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보시는 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쨌든 저의 이제 결론적인 얘기인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에는 이런 그림을 왜 그렸느냐 그랬을 때 별의별 정말 심오한 사상 뭐 철학적인 막 해석들이 많잖아요. 이제 별 그 평론이나 이런 미술사 책에는 그거 다 갖다 붙이면 말이고 뭐 단순하게 생각해야죠. 단순하게. 그러니까 아니 만에도 그렇고 사실 거의 대부분의 화가들이 그런 심오한 사상 같은 거 없잖아요. 그죠? 뭐 철학자나 사회과학자가 아니지. 그냥 그림 그리고 보고 느낌대로 그리는 거지 뭐. 그러니까 당연히 만해가 어떤 뭐 심오한 뭐 근대적 영웅주의니 이런 사상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게 이게 온당하겠죠. 그죠? 이거는 뭐 만해뿐만 아니라 다른 화가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이제 우리가 오늘날 막 별의별 막 초현실주의 뭐 이런 걸 보고서 뭐 포스트모더즘 이론 갖다 붙여서 어려운 말로 막 하지만은 그건 철학자나 미학자들이나 평론가들이 그냥 말장난인 거고 사실은 실제 그림을 그린 화가들은 그런 생각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죠? 별로 없이 그냥 그죠? 그냥 만해는 그저 기존의 아카데미 스타일을 따르기 싫어하는 저건 좀 칙칙하고 저거는 너무 그러니까 칙칙하다는 것하고 천편일률적이다. 그죠? 좀 사실 어떤 보면 그런 면은 있어요. 그죠? 분명히 아카데미 스타일이 뭐 보기 좋고 이쁘긴 한데 좀 너무 천편일률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싫어하는 그 한 사람의 화가인데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경험하고 느낀 대로 그림을 그렸을 뿐이다. 자신이 경험한 게 그런 관계 아니에요. 자신이 부르주아로서 그냥 뭐 이러저러 하고 살았는 거 그거 그렇게 사던 거 아니냐, 그죠? 즉 만해의 어떤 개인사와 성적인 편력 등을 고려해 볼 때, 그러니까 만해는 자신이 보고 경험하는 일들이 새로운 시대, 이제 과거 귀족은 시대는 갔으니까 귀족 시대는 혁명으로 끝났고 새로운 시대, 이 부르주아 이게 이제 모던인데 이 새로운 시대의 이 삶, 우리 이러고 산다, 그죠? 이게 우리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풀밭에서 점심 먹고 노는 거다라는 거를 그렸으니까 뭐. 내가 뭘 잘못했냐라는 거죠, 사실은. 그죠? 아까 다시 보시면은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엔 이렇게 그린 거고, 이렇게 노란 거고, 그죠? 그 다음 시대에는 이렇게 그렸는데, 그렇게 놀고 사는 거고, 오늘날에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건데, 이거를, 뭐, 달리 생각할 게 없는 거죠. 뭐, 심오한. 어떻게 보면 또 리얼리즘. 그죠. 한편으로는 리얼리즘 영향이 있는 거죠. 그 바로 앞에 꾸르브에서 시작된 리얼리즘적인, 그죠. 실제 삶의 모습을 뭐 이상화된 게 아니라 그냥, 그거를 그냥 갖다 넣은,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만해 자신도 이걸 부정한 거죠. 뭐, 나도 그렇다라는 걸 부정한 적이 없어요, 만해는. 나는 아니고, 니들은 저러니까 잘못 사는 거냐. 나는 그런 비난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만해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죠. 어쨌든, 그래서 만해는, 그러니까 이를 부정하지 않아. 왜냐면 이 남성 아까 그 모델들은 만에 자신의 가족 아니에요, 그죠? 자기 와이프의 오빠고 자기 동생들 얼굴 갖다 썼으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산다. 라는 요 정도로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그죠? 뭐 어떤 심오한 뭐 그런 철학적 해석 이런 것보다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나왔던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만해의 그러면 구체적인 그 경험, 그죠? 자기가 지금 아까 자신이 보고 경험한 일들이 어떤 일들이냐? 그 이제 지난번에 말한 그 막장 드라마의 그 얘기인데요. 실제로 만해가 이렇게 또 언급을 했어요. 만해가. 이거는 명확히 남아있는 기록입니다. 이거는, 그죠? 사석에서 맨날 이제 카페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자기 패거리들하고 놀고 얘기하면서, 야, 말이야, 그 그림 말이야. 그거야. 라파르티카 해. 두 사람과 두 여자의 쾌락 파티. 이 파트너 교환, 스와핑. 이게 지금 앙뚜앙 와또라고 우리가 그 로코코 시대에 왜 이 귀족들의 그 아주 방탕한 타락한 그런 그 연애를 말하잖아요. 왜 우리가 이 책에서도 나왔는데요, 그죠? 페트 갈랑따 그래서 구애 파티라고 여기 나왔었습니다. 어디 나왔지? 그죠? 그 194페이지에, 그죠? 194페이지 그 만해 그림 밑에, 그죠? 위에서 둘레 다섯째 줄에. 그러니까 넷째 줄이죠. 그래서 이 그림은 잘 차려입은 귀족들이 안기뀐 공원에서 소유하는 전통적인 주제인 우아한 연애를 근대적으로 개착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 우아한 연애라는 게 번역을 뭐 이렇게 좀 어거지로 해서 그렇지 그냥 구애 파티예요. 구애 파티. 페트 갈랑트. 그래서 이게 우리 앞에서 했었습니다. 로코코 할 때 기억나시죠? 그죠? 앙뚜앙 와토. 이게 이제 페트 갈랑트인 거지. 이렇게 연인들이 이렇게 이런 공원에서, 그죠? 근데 안기낀 공원 뭐 이런 야외 정원 이런 데서
이렇게 서로 이제 이건 배우죠. 배우가 사랑 싸움을 하고 있고, 상관없이 막 옆에 막 여자 몸 만지잖아요. 그죠? 몸 만지고, 이렇게, 얘랑 뭐 하고, 뭐 이렇게 뭐 붙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짝을 고르고 하는 구애 파티. 요거를 그린 거다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로코코 시대의 귀족들이 이렇게 놀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방탕하게, 타락하게. 근데 그 와토가 그린 또 다른 그림이죠. 이런 거거든요. 이게 그죠? 이건 아예 제목이 파흐티 까레, 그죠? 이 까레가 이게 기억나십니까? 까레가 이게 그죠? 살롱 까레라고, 그죠? 살롱 까레. 사각형, 그죠? 역시 사각형, 그죠? 그러니까 사각형이니까, 그죠? 이거 어디 갔습니까? 펜 어디 갔지? 저쪽. 아, 이쪽에 붙었구나. 예. 그죠? 그러니까 사각형이라는 게 왜 사각형인지 아시겠죠? 그죠? 네 명이니까, 그죠? 네 명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죠? 사각형. 그러니까, 사각형 파티라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2대2, 그죠? 두 남자와 두 여자의 파트너를 서로 이렇게 해서 막 서로 즐기다가 또 바꿔서 즐기기도 하고 하는 이런, 그죠? 왜냐면 이렇게 돼야만 여러 가지 비밀 유지 같은 게 더 쉬우니까 이게 되는. 근데 이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스와핑인데, 그죠? 뭐 부부교환 해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부부교환하고 좀 다른 거죠. 이거 뭐 부부관계가 아니니까요. 그 당시에는 그냥 그래서 파트너를 남자들 여자들 같이 그냥 노는, 그죠? 그런 거니까 오늘날 그 부부교환하고는 다르지만은 어쨌든 이걸 만회가 언급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 그리면은 풀바우지 점심 면은 여자 2명에다 남자 2명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게 근데 뭐냐? 그게 제가 여기 썼잖아요, 여기 만해의 파트너 공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해도 파트너를 공유했다는 거지. 물론 100% 확실한 건 없습니다. 추측인데 뭐 거의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쉬잔이라는 만해의 부인이 된 사람은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동생하고 자기하고 3명이 공유한 거고, 그죠? 한 여성을, 그죠? 그 다음에 또 모리조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자기 동생, 그죠? 모리조가 마네하고 둘이 사귀다가 이 결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 부인이 한 명 있으니까, 그죠? 있으니까 못하니까 이제 동생하고 결혼시켜가지고 또 같이 이렇게 또, 그죠? 이런 식으로 이 모리조 여성을 또 공유한, 또 이 말고도 또 다른 모델들도 공유한 일들이 뭐 많았다고, 뭐 그렇게 이미 다 뭐 거의 뭐 틀림없는 추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진짜 좀 방탕하게, 오늘날로 기준으로 보면 방탕하게 이렇게 노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만해가 그렇게 언급한 것처럼 이 그림은 결국 그런 식의 성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죠? 일종의 쾌락 파티 같은.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눈이 틀린 건 아닌 거지. 이게 일반적으로는 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장면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거를 자체가 부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걸 그린 것 자체가. 자, 그래서 일단 그래서 만해가 이제 지금 이제 저희가 탐구한 물음이 이겁니다. 그동안 쭉 얘기한 게 결국 요거죠. 야, 만해가 이 그림을 왜 그렸느냐라는 거에 대한 이제 답변을 한번 쭉 생각을 해봤고요. 만해의 그 개인 사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형식적인 얘기죠. 형식적 기법적 측면에서 당시의 반응과 평가, 형식적으로 미술과 기법적으로 야 이거 문제가 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원근법 무시, 그죠? 만해는 기초적인 원근법을 무시하고 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여성, 그죠? 여성하고 여성 뒤에 여기 이제 이게 물이잖아요, 물. 그죠? 시냇물인데 시냇물에 이제 조그만 조각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배의 크기가 너무 작죠. 여성이 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동일선상. 그러니까 배는 뭐 살짝 뒤에 있는 거긴 하지만은요, 이 작은 조각배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은요, 여성이 배의 크기보다 상대적으로 너무 크게 그려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게 만해가 남긴 연습작을 보면 이제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요게 만해가 연습용으로 그린 초안이거든요, 남아있는. 근데 요걸 보면은, 보시면요, 요 뒤에 배하고 이 여성이 좀 작게 그려졌죠, 뒤에 있는 여성이. 요건 좀 크기가 맞죠? 그죠? 요 정도 여성이면은, 그 살짝 뒤에는 배를 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조각배, 그죠? 요거는 원근법에 좀 맞는, 그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여성의 크기가 배의 크기보다 작게 그려져 있어서 원근법에 보다 충실한. 그러니까 처음에 초안을 그릴 때는 이제 좀 더 원근법에 충실하게, 그죠? 이 사물들의 크기를 그렇게 비슷하게 맞춰서 그렸는데, 근데 완성작, 그죠? 요 완성작을 그릴 때는 이거를 배를 크게 그렸는지 아니면 여성을 더 크게 그린 거죠, 사실은. 그죠? 배는 그냥 냅두고 여성을 좀 더 크게 그리는, 이 지금 뭐 발을 씻고 있는 이런 여성을 좀 더 크게 그리는,
그래서 원근법을 무시했다. 그죠? 요게 좀 더 원근감에 살아있는 거고, 사물의 크기가, 그죠? 요거는 원근법을 무시한 그림이다. 야, 이거 좀 자세히 보니까 원근법이 안 맞네. 야, 배하고 이거 말이 되냐? 이런 식의 그 당시 비판이 많았던 겁니다. 근데 물론 이게 만해가 왜 원근법을 무시했는지 사실 몰라요. 모릅니다. 사실은 모르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원근법에 대한 그런 그 당시 비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 평평하다, 그죠? 그림이 너무 좀 평면적이다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비판, 그래서 만해는 기본적인 명암법도 모르는 화가이다. 그죠? 그래서 화가라면 색의 농담으로 명암을 조절하는 키아로스크로 명암법을 구사할 줄 안다. 다 누구나 이렇게 하는데 얘는 이게 색이 다 똑같은 색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큰 구별 그냥 검어 있고. 그래서 만해는 그저 중간 정도 살색만 가지고 그림을 그렸고 그래서 평면적인 밋밋하고 평평한 느낌의 그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입체감이 없는 건 아닌데 나름은 조금은 있지 입체감이. 하지만 기본적인 그 이 다음면의 그림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하고 비교할 때는 입체감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게 다리 굴곡이나 이런 게 점점 더 검어지면서 그죠? 그죠? 명암법. 요게 명암법이거든요. 그죠? 한 가지 색으로만 칠한 게 아니라 이것이 농담을 조절해 가지고 좀 짙게 옅게 하면서 그죠? 요렇게 좀 둥글둥글한 요런 이게 명암법인데 지금 이 만해는 이거를 무시하고 그죠? 지금 이 전통적인 명암법에서 입체감을 표현하고 있는 이런 그림인데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둥글둥글하지가 않아요. 좀 특히 이 부분이 평면적으로 보이죠. 이 얼굴도 그렇고 특히 이 얼굴 요쪽 부분 그죠? 요쪽 부분 그죠? 그래서 요게 제일 대표적인 즉 마치 색종이를 오래 붙인 듯 납작하다는 거예요. 색종이를 붙인 것처럼 이게 뭐냐 종이 특히 뭡니까 이 윤곽선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쪽에 그냥 색종이 갖다 붙인 것처럼 납작하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특히 그래서 요거는 올랭피아 같은 데서 더 잘 드러나요. 그게 그죠? 올랭피아 그림 우리가 그 올랭피아 그림 오늘 이따가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죠? 올랭피아는 어디 갔어? 이게 참 보면 재밌죠. 이거 이따가 보시면 재밌을 텐데요. 이게 원래 이거 보면 더 이 윤곽선이 뚜렷하면서 오히려 이거 진짜 이 조각 그 평면을 갖다 붙인 그죠? 이렇게 맞아. 그죠? 종이를 갖다 붙인 그죠? 캐리커처 비슷하게 그렇게 보인다는 거 너무너무 밋밋하고 평면적이다. 그죠? 자, 그래서요. 요거는 어디 갔지? 에 대한 오마주를 그린 모네의 또 필바디의 점집입니다. 이걸 보면 더 명확한. 이게 진짜 종이에 그냥 그죠? 이거 갖다 붙인 것 같죠? 그죠? 너무나 얼굴 이런 게 평면적이죠. 그죠? 평면적. 그죠? 뭐 입체감이 없어요. 그죠? 특히 이런 얼굴도 그렇고. 그죠? 보시면요. 그래서 이런 데서 잘 드러난다. 그죠? 만의 평면성이 두드러지게 드러내 그걸 그대로 가져온.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비판이 이 크게 두 가지로 그죠? 여기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형식적, 기법적으로 이제 내용적인 주제가 너무 이제 반윤리적이다라는 거 하나랑 형식적으로도 야 이건 뭐 솜씨 부족이다. 이게 원근법도 잘 못 맞추고 말이야. 이게 명암법도 잘 하지 못해서 이게 너무 평면적이고. 예? 오늘날 같으면 그런 거 보면 선택 안 되겠어. 그렇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비판이 있었다는 겁니다. 딱 봐도 잘 그린 것 같지 않잖아요. 그죠? 딱 봐도 잘 그린 것 같지 않죠, 그죠? 누가 봐도 잘 그렸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잘 그려. 잘 그렸네. 이거 보고 잘 그렸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요. 야, 그런데 만의 이 그림은 풀바디 왜 유명하고 왜 명작으로 여겨지는 거야? 라는 그 의문에 대해서 제가 뭐 이제 인터넷이죠. 이 블로그만 한번 다 찾아봤어요. 한 5, 6개 찾아봤는데 답을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답은 없어요. 어떤 다 서로 지들끼리 베껴가지고 블로그 쓴 거 보면 그렇고 실제로 미술사 체계도 없어요. 미술 체계도 왜 명작인지를 설명한 건 없어요. 그냥 기존의 전통과는 다르다. 그죠? 달라서 충격을 줬다. 그리고 그 뒤로 역사가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그것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팩트에 대한 얘기잖아요. 사실을 서술한 거잖아요. 그죠? 뭐 사실은 그렇게 됐지. 근데 우리가 가치론적으로 왜 명작인지, 그죠?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거를 설명한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본 적이 없어요. 방금 이렇게 한편에 이거 예. 넘기는 거 보다가 문득 그 예. 생각이 들었는데 예. 오마주한 작품들이 되게 많잖아요. 많죠. 예. 이따가 보시겠습니다. 그게 예.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다 보는 이런 거 잘 그렸다 하고 넘어가는 게 있고 예. 이제 같은 화가들이 보기에도 예.
영감이라 예. 그러니까 하고 나도 이렇게 그려볼까 하는 그거를 좀 불러일으킨 게 조금 그것도 있겠죠. 하는 게 아까 넘기는 것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죠. 이거 생각해봐야죠.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과연 무슨 영감을 주는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답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차별성이에요. 그냥 결국 그게 답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명작이라기보다는 위대한 작품은 아니라는 거죠. 위대한 작품은 아닌데 그 차별성 때문에 역사적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뒷시장에 변기 갖다 놓고서 했잖아요. 그죠? 아니, 변기가 이게 뭐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뭐 쥐가 만든 솜씨가 있는 것도 지가 만든 것도 아니니까요. 솜씨도 있는 것. 근데 그것의 가치는 그럼 무슨 가치냐? 그냥 역사적 가치인 거죠. 그 행위 자체, 그 시점에, 역사가 흘러가는 그 시점에 그 행위를 그래도 했다, 그 사람은. 그 행위가 의미를 가지는 것 뿐인 거지, 그 작품 자체의 가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가치라는 면에서 우리가. 그죠? 평가할 때. 그래서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거를 생각을 해서 했다. 그리고 그 시점에 필요한 물음과 나름 다 필요한 물음과 나름의 답이었다. 정답이지 그건 나중 문제고, 그죠? 그 시점에 던질 만한 문제 의식이었다라는 거 정도죠. 그 시점에. 근데 지금 이제 하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변기 갖다 놓고서 뒷상은 성공했는데 왜 나는 사람들이 안 알아주냐 이러면 이건 왜냐면 맥락이 달라졌으니까 성립이 안 하는 거지. 이제는 그 물음이, 그죠? 옛날에 던졌던 물음을 다시 반복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죠? 똑같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아니 옛날에 뉴턴 했던 발견을 내가 혼자 뉴턴 지금 발견했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그 답이 그렇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왜 명작이고 우리가 그것을 언급하냐 했을 때 그 가치는 어떤 미적 가치라기보다는, 그죠? 미학적인, 어떤 감각적인 이런 가치라기보다는 그 사회적, 그죠? 사회적, 역사적, 그 전환점의 의미로서의 그 가치일 뿐이라는 거지, 사실은. 근데 물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뭐 우리의 미적 기준이 바뀌었다 이런 건 아닌 거예요. 미적 기준이 바뀐 건 아닌 거죠. 그죠? 미적 기준이나 미적 가치가 바뀐 건 아니고, 그러니까 왜 명작인지를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게 좀 또 그 다음에 얘기 나오는 게 또 말이 안 되는 게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요게 이제 첫 번째로 그 시중 해설서나 그 미술서 책에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의 회화가 평면적으로 좀 보이잖아요. 확실히 입체감이 확실하지는 않으니까요. 이건 분명하거든요. 완전한 입체감보다는 좀 상당히 평면적인 그런 그림인데, 요게 그 인상주의로의 길을 열었다라는 면에서 어떤 전환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의 표현 방식이 실제 우리가 지각하는 바에 좀 더 가깝다고 요렇게 볼 수도 있는 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햇빛에 노출된 나체를 지각할 때, 그죠? 우리가 햇빛에 저렇게 만약에 옷을 벗고서 있으면은, 그죠? 우리는 아카데미적 명암법에 따라 표현되는 것처럼 점진적인 명암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햇빛에 만약에 강렬히 쪼였을 때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맞아, 그거는 그렇죠. 그죠? 이거는 오히려 강한 햇빛에 내리쬐는 게 아니라 좀 그 이상화된 그런 거죠. 우리 머릿속에서 나온 그 형태를 그린 거예요, 오히려. 그죠? 그래서 요 얘기는 오히려 만해가 그린 것처럼, 그죠? 그 강한 햇빛에 노출될 때, 물론 햇빛이 강해야 됩니다. 그냥 그저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대립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 강하게 내리쬐는 햇빛 속에 있는 나체를 본다면, 우리 눈은 빛에 의해 환하게 드러나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만을 대조적으로 지각하게 되는 것이, 이거를 뭐 점진적인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봤던 이 얼굴처럼 이쪽이 강한 햇빛에 노출돼 있으면 그냥 밋밋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게 실제로는 곡선이지만, 그래서 실제로 이게 곡면이지만 이 명암적인 곡면이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강한 햇빛에 노출되면은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평면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런 쪽 표현이. 이쪽에 햇빛이 강하게 노출된다 그랬을 때는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강하게 내리쬐는 햇빛 속에 있는 나체를 보게 된다면 우리 눈은 빛에 의해 환하게 드러나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만을 대조적으로 지각하게 되며, 만해의 그림처럼
그러니까 평면적으로 표현된 것이 오히려 실제 우리의 지각에 부합한다. 우리가 눈이 느낀 바에 부합한다. 라는 이런 그 해석을 그 해설과 어떤 그 뭐 정당화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이 언제나 완전한 3차원적 입체감을 가지고 지각된다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는 이념적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린 그림이라는 거죠. 그죠? 실제 햇빛에 노출된 이런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동글동글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이상화시켜서 그린 그런 그림인 거지, 실제 햇빛에서 봤을 때는 좀 더 평면적으로 보일 거다라고 요렇게 이제 우리가 좀 우호적으로 해석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지각은 결국 빛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빛에 따라서 좀 더 평면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덜 평면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어디 갔습니까? 그 모네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햇빛 속에 노출됐기 때문에 아주 평평하게 그린 거예요. 모네는. 특히 모네는. 그죠? 이게 햇빛이 이렇게 딱 여기 비치고 있으니까, 여기 강하게 햇빛이 이렇게 비치고 있으니까 이게 평면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죠? 그렇게 지각된다라는 거를 좀 부각시키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인상주의로 결국 그거잖아요. 그죠? 빛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죠? 실제 지각은 우리가 빛에 따라 달라진다는 인상주의로 나아가는 이제 그런 길이 열렸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볼 수는 있는데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사실 제가 보기엔 부족해요. 이거는 근데 그렇게 그럴 수 있다라고 나름 이렇게 야외에서는 볼 수 있는데, 아까 올랭피아는 근데 야외가 아니잖아요. 올랭피아는 실내에서 누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평면적으로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만해가 예. 아니 우리 뭐 피카소를 비슷한 거 보면은 옛날에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추상화처럼 이렇게 그리는 그 이전에 기초적인 그림도 너무너무 잘 그리잖아요. 예. 만해도 그런 작품이 있나요? 너무너무 잘 그렸어. 아까 그 신화처럼 그림들이 너무 잘 그려져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 기초적인 건 있었는데 작품이. 그때보다는 그러니까 만해는 그게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해가 잘했던 거는 정물화. 그러니까 인체 이런 거는 잘 못한 것 같아요. 구도를 잘 못. 예, 구도도 잘 못 잡고 인체도 잘 이렇게 연구하고 이러지 잘 못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정물화 중에서도 특히 과일 껍데기 하나.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좀 그 해석이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이렇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게 아니 이거는 지금 이 올랭피아는 햇빛에 강하게 노출된 것도 아닌데 왜 평면적이냐라는 반론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흑인 얼굴이 전혀 안 보이고 이런 거는 되게 인상주의. 그죠? 안 보이고 검은 고양이도 거의 그죠? 어둠 속에 갇혀져 있는. 근데 요건 또 만의 특유의 뭐 검은색 표현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뭐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잘 그렸다든지 뭐 명작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이 사회적 의미 때문에 그래. 바로 그 시점에 그 그림이 나왔다는. 그죠? 그러니까 뒷시장이 변기 갖다 놓고 유명해진 거랑 사실 비슷하게 좀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제 입장은 좀 그래요. 이걸 가지고 여기서 뭐 어떤 아름다움을 찾고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미적 감각이 바뀌고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불이라는데 몸 비율은 진짜 안 맞고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상하고 근데 이런 거 정물을 잘 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죠, 그죠? 정물, 만해의 정물. 실제 사람이 옷을 벗고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이런 안 나오죠. 예. 없잖아. 저기 모델 찾는데 그런 사람이 뭐. 예. 그래서 어쨌든 만해는 이 공부를 못한 게 티가 나는 건데 사실 이 구도 비율 잘 이런 걸 못하고 대신 그래도 그림은 조그맣게 끄적끄적 했을 테니까 이게 인물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사실은 좀 그래요. 그죠? 이것도 모델을 좀 납작하게 그리긴 한 거긴 한데 좀 그렇죠. 인물 이것도 좀 그렇고 허접하잖아요. 좀 그죠? 이게 초등학생처럼 말이야. 구도도 안 맞고 그때도 봤던 것처럼. 그래서 항상 구도는 이 다른 사람 걸 빌려왔어요. 거의 다 대가들의 것을 다 빌려가지고 차용한 거고. 근데 그게 또 중요한 전통이 됩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도 좀 허접하죠. 그런데 대신 요거 그죠? 정물화. 그죠? 특히 과일 껍데기. 그죠? 요건 진짜 잘 그려졌어요. 아무리 봐도 요거. 그래서 제가 확대해서 봤을 때 야, 요런 거라든지, 그죠? 요거 확대해서 요런 거. 특히, 이 과일 껍질의 묘사, 그죠? 이 정물화, 나름 솜씨 있었던 거예요, 요런 거. 정물화 그래서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만해가 나름 그런 실력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물화를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요런 그림에서, 정물화 솜씨가 잘 드러난 게 또 요런 그림이죠.
아까 요런 그림, 요런 것도 요것도 요런 칼이나 요런 거 특히 요런 그 투구 요런 것도 그죠? 아주 잘 그리는 과일 그래서 항상 과일을 껍질을 벗겨놨어요. 자기가 잘 그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돌돌 말려서 그린 이런 것들이 항상 드러납니다. 또 아까 저기서도 어디 갔지? 스페인 가수에서도 요런 양파 껍질 요거 그죠? 요런 정보를 꼭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양파 껍질, 담배꽁초 같은 것도 자세히 보면 진짜 잘 그렸어요. 이러고 보면 확실히. 그래서 그런 솜씨는 있었던 겁니다. 그런 솜씨는 뭐 전혀 솜씨가 없던 화가는 아니었던 거죠. 나름. 하지만 약한 부분도 있었던 겁니다. 인물 뭐 이런 표정이나 이런 거 등등에 대해서는 아마 인물 표정을 잘 자기가 잡지를 못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거는 사실 연습도 정물도 연습 많이 해야 되는데 표정은 진짜 더 어렵죠. 인물화가 더 어려운 거죠. 원래 인물화가. 정물이 원래 더 기초적인 거 어떤 면에서는요. 그죠? 관찰을 많이 해요. 네. 관찰을 네. 진짜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예. 빛에 의해서 예. 선물이 달라 보이는 예. 표현했다는 게 또 이해가 예.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제가 집어넣은 좀 더 큰 의미의 해석은 결국 만해의 이런 그 관점은 사실 이걸 의식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모든 화가들이 의식했던 사진. 그죠? 우리는 사진하고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진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비의식적으로 사진과의 차별성이 추구되는 길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봤을 때. 그리고 그때부터 사실 갈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예술, 그 전까지의 미술은 어떻게 하면 진짜 사진과 똑같이 찍을 것이냐 해서 사진기를 만들어낸 거고, 그죠? 사진처럼. 그죠? 레스크라는 나오죠. 어떻게 실물과 똑같이 그릴 것이냐를 쭉 추구해오다가 사진기가 나오는 바람에 그럼 그다음부터는 사진하고 달라져야 되겠네. 사실 그래서 달라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계로 찍은 사진은 언제나 원근법이 완벽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사진들 한결같이 2차원 평면을 통해 3차원적 입체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장점이자 단점이죠. 왜냐면 기계에게는 이와 다른 표현은 불가능하다는 게 이게 또 포인트예요. 불가능하잖아요. 다르게 할 수 없고 찍으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항상 그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 인간 또 새로운 미술은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요게. 사실 그게 그러고 만해부터예요. 그게 만해부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즉 기계는 하지 못하는 것, 기계는 할 수 없는 것을 한다 우리는. 그래서 이게 이제 이후에 그 우리 20세기 초에 뭐 초현실주의, 입체주의니 다 결국 이 포인트는 이거거든요. 기계가 할 수 없는 거를만 해내는 거거든요. 우리는 기계와는 달리 평면인 것을 알고 있다. 그죠?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기계와는 달리 2차원 평면에 3차원적 입체감이 나타나도록 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는 거지. 그 전까지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기계에 의해서 달성됐는데, 그죠? 기계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그거 안 할 수가 있다. 그게 곧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의 문제가 그래서 20세기 초 미술의 핵심적인 주제가 됩니다. 자유. 그럼 우리 자유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 해가지고. 그렇죠. 지금도 AI 때문에 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지금 결국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만해 때부터 2차원 평면을 통해 3차원적 입체감을 나타내려고 해왔는데 계속 그동안 미술이, 그죠? 이제는 만해 때부터 거기서 벗어나서, 그죠? 거기서 벗어난 거지, 이제, 그죠? 우리가 2차원 평면에 왜 3차원적으로 나타내야 되느냐? 그런 의무나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실험.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바로 평면위의 실험인 거예요. 그래서 평면위의 실험이 만해 이후 한 100여 년 동안 진행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바로 사진과의 차별성, 그 시대가 사진이 출현한 시대니까요. 사진과의 차별성이 쭉 진행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만해와의 평면성을 이제 해석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요. 예. 이렇게 사진이 보면 이렇게 네. 막 자연을 보고 있는 사진 찍으면 네. 사진에 다 이게 다 네. 못 담아 막 이런 그렇죠. 이런 예. 느낌이에요. 색감도 그 색감이 찍는 기계마다 다르고, 그죠? 예. 그리고 사실 이게 원근법은 완벽하다 그래도 예. 이렇게 단체 사진 찍어놓으면 가운데만 완벽하지 양쪽이 그죠? 안 맞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항상 궁금했던 게 원래 이렇게 보이는 거를 우리 눈이 이 사람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보정해서 보는 거죠. 사실 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그거 질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보이는 건데 원래 우리가 넓적하게 그죠.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정해서 그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렇게 여러 명 서 있으면은 내가 정면으로 보는 사람하고 보는데 요렇게 들어오는 시각, 내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오는 그 사람이 똑같이 보일 수가 없죠. 모양이. 그러면 사진 찍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는 그렇게 보여요. 그 시점에서는. 왜 그러지? 네, 그 시점에서는 사진처럼 약간 어색하게 이쪽은 좀 사이드는 좀 이상 또 뚱뚱하다가 퍼져 보이는 식으로 이게 이거는 못 담는다 했는데 예, 그게 아니라 그거는 제대로 예, 예. 봤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보정을 하는 거죠. 보정을. 그래서 나오는 게 세잔의 관점이에요. 세잔. 나중에 나오죠. 세잔은 오히려 한 시점이 아니라 여러 시점에서 본 그림을 하나로 모았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우리가 보는 지각하는 방식에 더 그 생동감 있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림을 예. 볼 때 사진보다 더 감동을 하는 게 그런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에 더 잘 부합하니까. 기대하는 바, 우리 뇌가 기대하는 바, 뇌가 보정해서 기대하는 바, 보정해서. 그죠? 뇌를 계속 끊임없는 보정 기계예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또 선적 해놓고 잠깐 중간 비워놔도 우리가 보정해서 그냥 연결해서 보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우리 뇌는 보정해서 보거든요. 그죠? 글자 알파벳 이렇게 바꿔서 우리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AI 우리가 인증 문자 할 때도 막 문자가 휘어놓으면 기계는 그걸 못 읽어요. 근데 우리는 막 휘어 있고 잠깐 쩔어 있어도 이거 Z로 읽고 막 하잖아요. 그죠? 예, 이제 그런 거죠. 우리 눈은 보정해서 보니까, 인식하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아이고,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 지금 잠깐. 아이고, 시간 오늘 요 만에 요 정도까지만 쭉 하고 하시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다양한 오마주나 패러디 그림까지. 근데 그게 이제 그거 자체가 하나로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말 그대로 전환점인데요. 만해 이후에 미술사, 그 다음에 문화사 쪽으로 여기 어떻게 좀 전환됐느냐. 그러니까 이 작품과 작가가 이거 자체가 이제 본격적 탐구 대상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미켈란젤로만 해도 사람을 그린다 이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을 해부하고 다빈치만 해도 그죠? 그리고 그 이후의 화가들도 막 우리가 제리코라든지 이런 사람 19세기 초만 해도 시체 공수에 가서 같이 자고 그리고 직접 한마디로 여기 쓴 것처럼 그 사물과 현상에 대해서 직접적인 탐구를 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는 물론 이런 것도 계속 지금까지도 하고 있지만은요. 사물에 대해서 탐구하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미술가가 된다 그랬을 때 작가들에게죠. 작가들에게는 이전의 작가와 작품 자체가 탐구 대상이 된 거예요. 본격적 탐구 대상.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죠? 사물과 현상을 보고 내가 그리는 게 아니라 옛날 작가들의 그림을 보고 내가 이제 배우는 거지. 그죠? 그 작품과 작가 자체가 탐구 대상이 된 겁니다. 물론 만해 이전에도 그죠? 그 선배들의 작품을 보고 영향을 받고 하긴 했지만은요. 만해 이후에 특히 요거는 요 당시 그 대중 매체와 이런 사진, 잡지, 신문 등의 발전하고 다 같이 연관되는 건데요. 그런 책도 많이 나오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그 작가들이 누구를 연구하느냐? 우리가 그 작가가 되고자 했을 때 단순히 사물을 그리는 걸 떠나서 이전 작가들을 먼저 연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도 야, 너 요즘 뭐 하냐? 나 요즘 만해를 연구하고 있어. 이런 식이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나 요즘 인체를 연구하고 있어. 이런 말보다는, 그죠? 야, 나 요즘에 피카소에 빠졌어. 그런 식으로 뭔가 작가와 작품 자체가 본격적 탐구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일종의 미술 분야가 어떤 사이언스처럼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과학에서는 공부할 때 그냥 자연현상을 탐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자연현상에 대한 이전 사람이 어떤 이론을 먼저 배우고, 그죠? 그것을 또 이어받고 해서 나가는 건데,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미술 분야가 일종의 하나의 사이언스, 어떤 독립적인 분과로서, 즉, 일종의 새로운 의미의 아카데미즘, 그죠? 그 기존의 아카데미랑은 다른 의미의 제도권이 형성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 분과가 됐고 전문가 영역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리즘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아마추어는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마추어라는 건 말 그대로 자기가 직접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 좀 그린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려면은 자신의 전통을 먼저 막 공부해야 돼요. 옛날 작가와 작품들을 막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차용하고 그걸 발전시키던 그러니까 그거를 발판으로 발전시켜서 나가는 방향으로
그죠? 그냥 생 아마추어로 성공하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그 플란다스의 개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전 전통을 먼저 습득하고 배우는 그 과정. 자,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오리지널은 없는. 예? 더 이상 오리지널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로 나오는 게 이겁니다. 오리지널이라는 게 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귀결로 이제부터는 작가들이라는 게, 현대 작가들은 다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죠? 영향 없이 그냥, 말 그대로, 그죠? 그 독창, 오리지널한 작가로 나오는 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대가가 돼야 가능한가? 정말 대가, 근데 그 대가조차도 앞에 영향을 받은 거죠. 하다못해, 그죠? 하다못해 반 고흐도 다 인상주의 영향을 받고, 뭐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 거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전의 작가나 작품들로부터 영향을 피할 수 없고, 그죠? 어떤 영향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영향을 받은 작품, 그 다음에 차용한 작품 또는 변형한 작품들이 이제부터 이 만해 시대부터, 물론 만해 스스로도 벌써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만해도 옛날 작가들의 그 구도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그거만 바꿔치기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진짜 본격적으로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만해 이후부터는. 그래서 영향받은 작품, 차용한 작품, 변형한 작품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게 됐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또 작품이 사실 이거죠. 그죠? 풀바디의 점심과 올랭피아. 뭐 이거 말고도 물론 그 이후 작품도 많지만은요. 이 두 가지는 특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뭐 변형작, 오마주, 그죠? 패러디 등을 계속 낳게 된, 그러니까 결국 그 무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걸 갖다가 이제 쓰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면 잘 쓰면 또 이제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아마 다음 시간에 좀 나올 텐데요. 자, 그래서 이 오마주하고 패러디는 다르죠. 오마주는 프랑스어로 오마주, 그죠? 어떤 존경, 존중, 리스펙트. 그래서 자신의 작품 안에 선배 작가의 작품 중 일부를 이제 드러내게, 알아볼 수 있게, 그죠? 알아볼 수 있게 차용함으로써 그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사실 저는 이게 더 큰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해야 돼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유명세에 올라타려는 거죠. 다른 사람, 그죠? 이미 알려진, 그죠? 이미 널리 알려진 작가와 작품의 유명세를 이용하려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그렇게 되면은 비교적 손쉽게 큰 저항감 없이 자신을 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미 알려진 거에 대해서, 이걸 또 이렇게 했네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잘 받아들인다는 거죠. 큰 저항감 없이. 그래서 이걸,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해진 거에 붙어가지고, 그죠? 갈수록 자신이 더 쉽게 유명해진다는. 영화나 뭐 이런 거. 호재가 아파트가 브루노마스랑 해서 브루노마스 어마어마하거든요. 약간 지금 설명하셔서 그 느낌이 딱.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제는 문화의 시대가 오리지널이 거의 없는, 어떻게 보면은, 그죠? 다 과거의 걸 변형하거나 차용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다. 그죠? 너무나 많죠, 사실 이거든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오마주고, 그다음에 패러디는 좀 다르죠. 패러디는 유명 작품의 특징적인 부분을 모방 활용해서 자신의 작품 속에 집어넣는 건데, 요건 이제 주로 풍자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마주하고는 좀 그 의도는 구별되죠. 요거는 풍자적으로. 그러니까 그 작품을 풍자하기도 하고, 또 그걸 이용해서 다른 걸 풍자하기도 하고, 풍자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거는 이제 패러디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사실 표절이죠, 근데. 표절. 이게 근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존의 작품에서 어떤 요소를 마치 자신의 독창적인 산물인 것처럼 도용하는 건데,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요. 사실 이게 표절과 영향을 구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난 누가 영향을 받아서 했다. 근데 누가 보기엔, 야, 저거 표절인데? 아니야, 난 영향을 받은 거야. 사실 이게 구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의식적, 비의도적.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그 사람 걸 많이 공부했으니까 그렇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비슷하게. 그죠? 음악도 막 어디선가 한번 들어봤는데 그죠? 버리고 있다가 내가 자꾸 갔다고 했는데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비슷한 게. 어쩔 수 없어요. 또 그게 또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그죠? 너무나 많아져서. 그러니까 오늘날 음악은 아니 실제로 그 기계를 돌려서 찾자면은 표절 아닌 곡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일부러 그게 다운돼. 그죠? 나오기도 하고, 자기가 만든다고 해도 멜로디가 다 진행이 비슷비슷하거든요, 사실. 거기서 음표 몇 개에서 놓을 수 있는 게 몇 개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곡들이 계속 쏟아져 나와서 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끌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거꾸로 돌려보면은 이거 다 어디서 가져온 거네, 뜯어온 거네라는 거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네.
이제 미술도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죠? 미술도 정말 작가들 숫자도 많아졌고 전 세계 수백만 작가들이 만들어내는데 그 비슷한 게 왜 없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오마주, 패러디, 뭐 표절, 뭐 영향, 이제 그래서 이전 작가들의 영향력이 그만큼 더 중요해진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어떤 문화적인 밈이 됐죠. 밈이라는 표현 아시죠? 밈. 그래서 밈이라는 것은 왜 그 진, 그죠? 유전자가 그 서로 복제되면서 전달되는 거를 이제 사회적인 용어로 바꾼 거잖아요. 그 리처드 도킨스가. 그래서 밈이라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생각이나 믿음은 이게 이제 서로 전달되는데 그게 이제 모방되는 거죠. 그죠? 서로 야 이런 생각을 남한테 전달해주고 그래서 내 뇌에서 다른 사람의 뇌로 이렇게 복제가 되는 건데 그와 같은 모방, 복제의 기본 단위를 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그 유전자 복제의 기본 단위를 유전자 진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거를 밈이라고 이렇게 이제 벌써 유명해진 개념이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전 작가들의 작품이 일종의 밈이 됐다는 거예요. 밈. 그래서 급속히 발전한 특히 대중매체를 통해서 특정한 이미지들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전파되면서 대중적으로 익숙하게 통용되는 여러 가지 시각적 이미지들이 출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일종의 문화적 밈으로 여겨진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린 왕자 뭐 이미지 그런 게 하나하나가 다 일종의 밈인 거죠. 너무나 많죠, 밈은.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전 작가들의 작품과 그 작가의 작품 세계가 탐구 대상이 되면서 하나의 그 변형작들을 많이 나오면서 그것이 문화적 밈으로 오늘날. 그래서 사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이 미술에서 온 시각적인 밈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주변 일상 생활에서. 자, 그래서 그 변형작들을 오늘 쭉 보시고 마무리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그만큼 이제 만해의 풀바디의 점심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당장 그 같은 동료나 따르는 후배 작가들, 특히 인상주의 작가들이 똑같은 이름의, 그죠? 풀바디의 점심이라는 이런 작품을 많이 그렸어요. 근데 각자 자신들이 그리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네는 이런 식으로 햇빛의 효과에 보다 더 집중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 만해의 평면성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햇빛 효과에 따라서. 이런 식. 이 모네는 이런 식으로 그렸고, 또 그 다음에 보시면 딱 티가 나요. 이건 폴 세잔. 또 세잔은 자기 방식대로 또 이 풀바디의 점심을 또 그린 거예요. 그죠? 세잔이 대충 이런 풍이죠. 대충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죠? 많이 그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누드도 없고 별다른 주제, 도덕적 이슈 같은 거 없고 그냥 그 스타일, 자신의 스타일로 제목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제목만 가져와서 자신의 스타일로 풀바디의 점심이라는 그런 그림을, 즉 자신의 스타일을 선보이는 그런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점심만 먹으면 하는 거죠. 또 이런 것도 딱 르누아르 딱 티가 나죠. 르누아르, 그죠? 르누아르 스타일로 또 풀바디의 점심, 그죠? 동양의 소나무 같은 좀 그런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주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제는 중요하지 않고 그 자신의 그 스타일대로 그렸다. 똑같은 제목의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작품들이 막 연이어서 그 당시에 이렇게 막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인상파 작가들에 의해서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보다 이제 그 주제하고 딱 들이맞는 식으로 그린 거죠. 아예 제목도 그래서 그 파티카레예요. 이 4명이, 그죠? 남자들, 여자들의 그 쾌락 파티인 거죠, 일종의. 4명이 딱 모여서 술 마시고 지금 야외에서 놀고 히닥거리는, 그죠? 이렇게 막 만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그죠? 이렇게, 그런, 소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우리 그 미술사에는 안 나온 이 사람 사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임스 티소도 나름, 티소가 그린, 예. 멀리서 보니까 포스 표현이요. 그래서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상류층에서 인기가 높았던 유명한 작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그 별의별 연문으로 아주 소문이 많는데 그런 또 느낌이 들잖아요. 특히 요거 보세요. 직물 묘사의 최고봉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직물 묘사. 이거 보세요. 그죠? 여튼 보면 사진 같아요. 네. 멀리서 봤을 때는요. 네. 포스가 나오고 사실적으로 네. 사진처럼 느껴져가지고 멀리서 봤을 때. 근데 직물 묘사를 왜 잘했느냐? 자기 아버지가 직물 상인이었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 어릴 때 맨날 그거 먹은 거지. 환경을 무시를 못하네. 그래서 직물 묘사의 최고봉의 이런 화가 딱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쉽지가 않은데. 그죠? 자, 그래서 요것은 바로 그 풀바디의 점심을 그대로 그린, 그죠? 예.
귀족들이 약간 영국식 그죠? 영국 귀족들이 이렇게 노는 그런 그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이게 부인이 아니에요. 보통 이게 그 당시 그 명칭이 있더라고요. 명칭이 있는데 중간 만인 뭐 그런 명칭이 있어요. 대충. 그러니까 다 일종의 그 우리가 오늘날 오피스 와이프라 그러나 뭐 그런 그 정도의 그런 여성들인 거예요. 다 그것만 전문직으로 하는 그 직업이 그건 거예요. 직업이. 딱 보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러운 실생활의 모습을 이거 부르주아들의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그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시대가 넘어가면서 이 막스 에른스트의 이 초현실주의, 그죠? 초현실주의 작가, 유명한 사람이죠. 막스 에른스트, 우리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268쪽, 잠깐만 책이 있으니까요. 268쪽 보시면요. 그죠? 268. 그죠? 초현실주의 하면 우리가, 그죠? 오늘날 또 많이 인용 일종의 밈으로 된 그죠? 268페이지에 268페이지 엔스트라고 돼 있잖아요. 광기의 대모 이렇게.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그림이 보시면 그죠? 가정의 수호천사야. 이 사람은 기가 막히게 제목을 잘 붙였어요. 제목을 모호하게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뭐야 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근데 이것도 벌써 이 머리가 그 새 머리 아니에요? 새? 이 사람이 새를 좋아해서 다 이게 새야. 이거 여기 보시면 이거 새죠, 새. 그죠? 그래서 이것도 제목은 풀바디의 점심인데, 그죠? 머리는 조류, 그죠? 새의 머리와 부리가 많이 등장하는. 근데 새의 머리와 부리가 많이 등장한다면 우리가 그 어디서 보신 게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저게 진짜 복잡한 거니까. 어디서 보신 기억나세요? 몸은 사람이고 이거 예. 이게 어디 갔지? 몇 페이지? 페이지를 안 써놔가지고 제가. 103페이지. 히에로니무스 보스. 네. 쾌락의 정화. 여기 이제 새들 막 나오고 뭐 생선 나오고 막 이래요. 그죠? 요거 우리 이제 요 그림보다는 제가 이제 그 파일에 올린 그림 보시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초현실주의자의 원조라는 거예요. 보스가. 그러니까 이 사람도 심지어 그렇죠. 이게 다 가져온 거죠. 자기가 직접 만든 건 아닌 거죠. 다. 그죠?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각품을 그러면. 그런 거 같죠. 그죠? 어쨌든 근데 이게 제목은 뭐, 풀버드의 점심이라고 제가 그린 겁니다. 자. 밑에 거는 더 하네. 이건 또 이제 진짜 초현실주의. 이 풀버드의 점심에 이게 뭐, 그죠? 뭐 이렇게 풀버드의 점심 먹는 거죠. 뭐 이런 뭐 가자민지, 뭐 광어인지, 광어 같은, 그죠? 희한한. 이 제목이 풀버드의 점심으로 쓰여 있는 거예요. 어쨌든 뭐 초현실주의. 초현실주의. 나중에 초현실주의. 외계인 얼굴 같기도 하고요. 그죠? 어쨌든 뭐 초현실주의에서도 이렇게 이런 그러니까 풀바디의 점심이라는 거 하나 가지고 계속 우려먹는 거예요. 사실은 또 이거 하나 우려먹어가지고 이 사람도 엄청 유명해진 거예요. 알랭 자케라는 사람. 근데 요런 그림 아시죠? 요런 그림, 요런 풍의 그림 아시죠? 그죠? 여기 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요런 이게 사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전묘 순도인 거죠. 그죠? 요렇게 지금, 그러니까 사진을 먼저 찍어요. 이게 풀바디의 점심 그 구도대로 사진을 딱 찍어 놓고, 그러니까 이게 작품은 아닌 거지. 이건 사진이고, 요것을 요렇게, 그죠? 사진의 점을 확대하고, 그 점을 또 이미지를 왜곡해서 만든, 이렇게, 그죠? 요걸 점을 다 확대하고 이미지를 이렇게 왜곡해서 만든, 이거 가지고 유명해진 겁니다. 이거 왜 유명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럼 이거는 그냥 그런 기술적인 거나 한 거지, 이렇게 붙이란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뭐 특별히 붓질한 건 아니죠. 기술적인 그냥 그죠? 그러니까 기계 미술. 사진작가 이쪽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사진 작가인데 사진을 변형한 거죠. 사진을 찍은 걸 가지고 이걸 이제 실크 스크린 인쇄로 만들었다고 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죠? 원래 초상 사진을 찍어서 이것을 이렇게 점점 분해시켜 가지고 분해시키고 왜곡해서 만든. 요런 그 이미지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네, 그거를 뭐, 누벨, 피규라시옹, 피겨니까, 그죠? 새로운 형태라는 건데, 이거 가지고 왜 성공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는 뭐 이런 걸 딱 봐서 많이 익숙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자신이 새로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풀바디의 점심 그냥 그걸 갖다 쓴 것 뿐이에요. 그죠? 이렇게 구도를 맞춰가지고. 예전부터는 미술도 다 마케팅인 것 같아요.
그죠? 보면은 좀 익숙해져. 보면은 뭐 이렇구나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 한 가지 있는 거지. 뭐 이런 시도를 아무도 안 했으니까 처음으로 했으니까 이런 시도 자체를 그냥 그 정도 그죠? 그래서 그 단발성어로 끝나요. 요게 그 다음에 또 누가 또 이걸 따라하면은 그 사람은 성공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만 그냥 그죠? 그러니까 만해가 네. 만해 작품 위대한 거. 그런 거죠.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죠? 자, 그 다음에, 근데 결정적으로 풀바디의 점심의 명성이 굳건히 유지되도록 한 사람은 사실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미술사가 피카소 미술사라고 할 수 있어요. 피카소 중심으로 쓴.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모든 미술사에서 피카소를 다 찬양하는 식으로 쓰잖아요. 피카소가 뭐 현대 미술의 혁신을 가져왔고, 현대 미술의 20세기 미술의 최고봉이고, 그거를 박아놓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 쓰니까 이제 그게 맨 앞에 만해가 있는 거지, 사실은. 그죠? 근데 저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피카소가 그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었나라는 거는 또, 분명히 독창적인 작가는 분명한데, 독창적이고 뛰어난 작가는 분명한데, 그걸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미술을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된 거죠, 사실은. 근데 그 시대에 화가 거의 없었잖아요. 너무 막 힘든 시기를 겪을 때. 피카소 시기예요? 네, 그렇지 않아요? 피카소 시기 화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힘든 화가들이 많았죠. 힘든 화가들이. 그 중에 하나 피카소 성공한 거. 피카소 굳이 힘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건데, 그러니까 피카소를 향해 가는 것처럼 모든 미술 방향이 그런 식으로 미술사를 많이 쓰거든요.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오히려 맞춰보는 거지. 그러니까 피카소 죽은 다음에는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미술이 공허하게. 한편으로 그렇게 자꾸 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풀바디의 점심이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요. 19세기에는 스캔들을 일으켰는데 오늘날에는 뭐 저 정도 별로 충격 안 받잖아요, 사실은. 그죠? 오늘날에 뭐 버젓이 슈퍼모델들 TV에도 비키니 입고 나오고 뭐 일반 막말로 포르노 쉽게 다 구할 수 있고 이거 사실 그런 거는 별 여성이 밖에서 나치로 있다고 해서 그죠? 그게 아닌데 그 당시엔 큰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 19세기 문제를 일으켰지. 근데 이게 시대가 지났잖아요. 시대가 지나서 한 50년, 100년 지나가는데 그게 계속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거를 떠받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계속.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피카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카소가,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피카소가 만해의 작품을 연구하기 시작한 게, 이게 80살이에요, 80살. 80살이를, 그러니까 80살의 피카소는 뭡니까? 이미 대가로서 성공한, 그러니까, 야, 대가 피카소가 요즘 만해를 연구하고 있대. 이러면 어떻게 돼? 만해가 동시에 뜨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피카소가 요때 80세쯤에 또 갑자기 풀바디의 점심을 엄청 또 연구를 해요. 연구해가지고 막 변형작을 막 만들어내는 거 이러지 그래 되니까 사람들이 야, 그래 만해가 대단한가 보다 해서 오히려 만해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해의 명성이 굳건히 유지되고 부활하고 그래서 만해 역시 피카소가 인정한 사람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피카소는 이런 식으로 변형작으로 유화 27점, 드로잉 150점 엄청 연구한 거니까 이렇게 그죠? 처음 연구한 게 이런 식으로 아까 나왔던 그죠? 그 네 명의 인물 아니에요? 인물을 따로 이렇게 스케치로 남겼습니다. 그죠? 만해 작품에 등장한 네 명의 인물을 스케치한 피카소의 노트에 딱 스케치를 하면서부터 이 만해를 연구해서 이런 식의 피카소적인 그림이죠, 딱 이거죠. 전형적인 피카소적인 그런 애들 만화 같은 그림을 애들 그림이 원래 이렇잖아요. 손 크고 말이야, 그죠? 몸 작고 이런 식으로. 사실 애들 그림이에요, 그죠? 자기가 자기 눈에 들어오는 걸 크게 그리는, 그죠? 이 크게 그리고 몸 크게 그리고 얼굴 작게 그리고 이것도 새 부리처럼 약간 그리고 그죠? 이상하죠. 그래서 이런 식의 다양한. 그래서 60년에 또 그리고 61년에도 다양한 이렇게 또 그리고 그죠? 이렇게 스케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피카소가 이렇게 한 2, 3년 집중적으로 이것만 피카소 그림을 보면 화면 구성을 굉장히 잘해요. 근데 구성은 잘해요. 그죠? 그죠? 화면을 배치도 이 구성이 그래도 그죠? 그거 맞습니다. 그죠? 그게 그 재능인 거예요. 그죠? 이런 것도 똑같은 구성이 다르잖아요. 다르면서도 꽉 어떤 색조라든지 그런 거를 맞추면서 나름 이게 구도가 딱 잘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래서 피카소 때문에 이 풀바디의 점심의 명성이 다시 또 20세기 중후반에 부활하면서 일종의 대중적인 그런 그게 되는 겁니다. 일종의 밈화 되는 거죠. 드디어 밈.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 르누아르 할 때 다시 언급이 되겠는데, 물론 이 영화는 언급이 안 되겠고요. 이 아들. 이게 풀바디의 점심이라는 프랑스 영화예요. 영화도 만들어서 영화, 프랑스 영화. 근데 영화를 그냥 만든 게 아니죠. 다 이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이 감독은 장 르누아르인데, 르누아르. 바로 그 우리 그 인상파가 르누아르의 둘째 아들이에요. 이 유명한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가들의 아들 치고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는데 유일하게 그나마 르누아르는 아버지가 워낙 성실해서 그런가 아들들도 나중에 성실하게 커가지고 이 아들 첫째는 배우 영화 배우였고 둘째는 영화 감독이 됐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그냥 만든 게 아니겠죠. 자기 아버지의 생애를 다 정리했거든요. 아버지 르누아르의 생애를 다 정리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영향받았던 그 마네라는 그 작가의 풀바디의 점심이라는 제목을 가져와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영화 자체는 전 모르겠어요. 어쨌든 만들었다는 건 알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 감독이 이 게임의 규칙이라는 최고의 영화. 네? 아니, 스토리가 궁금하다. 네, 그죠. 스토리가 좀 궁금하긴 하죠. 근데 이게 아마 잘 찾을 수 없을 거예요. 벌써 1959년 영화니까, 영화 자체는 그런. 근데 어쨌든 이 감독의 영화는 이 게임의 규칙이 유명해요. 저도 이 제목은 다 들어봤어요. 저도 뭐 영화는 잘 모르지만은요. 1939년. 근데 최고의 영화로 거론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영화사에서 최고 영화가 뭐냐?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로, 야, 이걸 꼽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대단한 영화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영화사 전체에서 최고의 영화 하나를 꼽았을 때 10대 영화 꼽으면 뭐 100대 영화엔 반드시 들어가고 10대 영화 꼽아도 거의 들어가는 그 정도로 유명한 영화를 하나 만든 그런 그 감독입니다. 장 르누아르. 그래서 그 오기스트 르누아르의 둘째 아들이다 해서 아들이 그 똑같은 제목의 그 풀바디의 점심이라는 영화도 만들었다. 이렇게 일종의 문화적 밈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것도 재밌죠. 그죠? 이것도 풀바디의 점심에 다 풀바디의 점심 다 갖다 인용해 먹는 거예요. 뭐 딴 거 없이. 진짜 똑같아. 풀바디의 점심. 이게 이제 그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극사실주의. 그러니까 실물과 거의 구분 불가. 사실 구분 불가능해. 이거 진짜 이게 그 작가고 작가가 딱 만들어 놓은 걸 보는 그런 건데 진짜 똑같아요. 진짜 실물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실물 같은. 조각이에요? 그러니까 합성 수지로 만든. 예. 어떤 게? 세 명 다. 다 조각이에요? 그래요? 세 명 다. 세 명 다 저거예요. 이거 합성 수지로 만들었지만 이보다 더한 것도 많아요. 이 사람이 만든 게. 그래서 그걸 유명합니다. 하이퍼 리얼리즘. 우리 뭐 나중에 나오겠죠. 예? 이 사람은 인정. 사진이 좀 흐리긴 한데 진짜 구별이 안 돼요. 실제로. 진짜 똑같습니다. 예. 저는 안드레아. 우리 극사슬주인 뒤에도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안 나오던데 어쨌든 이 미국에서 있었던 그래서 하이퍼 리얼리즘. 이게 진짜 그죠? 돈 떨어지는 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그죠? 대단하죠. 저게 조각인 거죠. 그죠? 합성 수지로 만든. 입체적인 거죠. 네, 입체입니다. 입체입니다. 대단하죠. 근데 어쨌든 이것도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보면 간단한 거예요. 그럼 이 극사주의 작가가 야, 나 뭘 조각을 해서 만들까 했을 때 뭐 그냥 이거 갖다 쓰는 거죠. 풀바디의 점심.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는 미술사 자체가 자체 논리로 이렇게 그죠? 그 영향을 받고 그래서 뭐 따로 뭐 새로운 소재를 찾는 게 아니라 미술사에서 그냥 찾아다가 쓰면은 사람들이 풀바디의 점심 하면서 그냥 더 아까도 말씀드린 저항감 없이 더 기억도 잘 되고 그죠? 뭐 별 묻지도 않고 그냥 딱 받아들일 수 있는. 기억은 잘 안 돼. 그러니까 유명세를 이용하는 거죠. 이게 점심 영화가 저거래요. 인공수정. 아, 그런 거래요? 예. 그 당시에는 최첨단이었을 텐데, 네. 그죠? 인공수정. 굉장히 앞서가는. 예,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사실 간단한,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 간단해요. 웨이민준, 이거 나중에도 우리가 또 나올 텐데, 이 사람도 한때 95년도에 만해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만해에 대한 오마주라고 할 때나 패러디, 변형작이죠. 변형작을 막 만들어냅니다. 이거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죠? 새로운 모델 사가지고 이렇게 해봐라 할 것도 없고 그냥 옛날 작품 보다가 그냥 그대로 갖다 그린 거예요. 그 구도를 그냥 갖다가 그대로. 그죠? 제목도 그냥 갖다 붙이면은 사람들이 더 잘 먹혀. 그죠? 풀바디의 점심 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 사람 아시죠? 이렇게 웃는. 예? 진짜 안드레아 지금 찾아보니 너무 대단해가지고. 그죠? 진짜 똑같죠? 저는 안드레아. 이게 어떻게 할 수 있겠지?
더 끔찍해요, 오히려. 그죠? 진짜. 근데 약간 불쾌한 불쾌한 골짜기. 너무 똑같아서 불쾌한가, 이거는? 좀 소름이 돋는, 그죠? 진짜 똑같고 더 사실적으로, 그죠? 더 생생하게. 집에다가 놓치는 뭐. 그죠? 진짜 생생합니다. 그죠? 이거, 그죠? 진짜, 이건 뭐, 대단합니다. 오히려 이게 더 대단하잖아요. 이거. 그죠? 이건 진짜 사람 같은데. 감이나 이런 것까지. 자, 어쨌든, 이 표정도 유명하시죠? 아시죠? 많이 보셨죠? 그죠? 이렇게 웃고 있는. 그래서, 냉소적 사실주의라 그럽니다. 이렇게 현실을, 웃지 못해 웃는 그림으로 다 만들어 놓은, 그죠? 그래서, 외민준. 이 사람 중국의 대표적인 현대 미술 작가. 왜 대표적이냐? 이제까지 중국 작가 중에서 가장 비싸게 팔려서 작품이, 소더비 경매에서. 그거 하나 때문에, 야, 중국 작가가 몇백만 달러에 팔렸다 해가지고, 우리 다음 시간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팔린 작품도 자기 오리지널한 게 아니에요. 이 만의 작품을 그냥 변형한 거예요. 변형한 거. 근데 그냥 비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작가를 하는 게 쉬울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잘 갖다 쓰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조금만 비틀어도. 네. 비트는데 그 이제 시점을 딱 맞춰가지고, 그죠? 딱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천안문 사태나 이런 거 딱 시점을 맞춰가지고, 그 막시밀리안 1세의 처형이라는 걸 그 천안문에 갖다 붙여놓은 거죠. 그냥 똑같이 표현한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제 크게 성공하고 다음 시간 나옵니다. 그 만의 작품 몇 개 더 할 때. 근데 어쨌든 이것도 지금 이런 거죠. 풀바디의 점심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냥. 이런 거만 바꿔놓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만해가 했던 거를 이 사람도 한 거예요, 사실은. 아까 만해는 고대 신들을 이거 양복 입은 사람을 바꾼 거잖아요. 요걸 이제 가져와서 현대의 그죠 인물 중국 인물로 바꿔놓고 이 코카콜라로 바꿔놓은 거 이거 바꿔놓은 거잖아요. 그거 그냥 바꿔놓은 것 뿐인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만해도 사실 그거 정도밖에 안 한 거죠. 이 사람도 그거만 한 거고. 근데 왜 사람들이 풀바디 점심을 이렇게 선택을 많이 할까? 밈이니까 밈. 이게 일종의 밈이 된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카소가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커요. 지금 오늘날에는. 그게 그런. 그러니까 얹혀가는 거죠, 사실은.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이게 일종의 밈인 거죠. 이 정도 되면 이제 밈. 그죠? 이게 이제 광고. 그죠? 광고. 입생로랑. 그죠? 여기서 이제 입생로랑. 그죠? 입생로랑이 이게 무슨 뭐 옷 광고인지 무슨 광고인지 모르겠지만은요 어쨌든 그죠 입생로랑 이것도 바꿔놓은 거잖아요 그죠 여성이 이렇게 옷을 입고 있고 남성이 옷을 벗고 있는 입생로랑 근데 이 옷이 이 정장 바지 아니에요 정장 바지 그래서 입생로랑은 1960년 여성 정장에 최초로 바지를 도입하였다 이런 유명한 그런 그래서 나름 입생로랑은 그 여성 뭡니까 요 당시 특히 그 여성의 여성주의, 페미니즘 막 일어나고 할 때 같이 이제 얽힌 그런 거죠. 입생로랑이 하니까 당연히 다른 경쟁 회사인 디올도 또 아예 여성으로 다 바꿔놨습니다. 여성, 그죠? 보다 보니까 이제 저런 구도를 보면 딱 이건 그거 해봤구나.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딱 티가 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넌 모르잖아요. 이제. 자,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도 보셨지만요. 그죠? 심슨 가족, 그죠? 딱 나오는 거죠. 너무나 잘, 심슨. 너무 특징을 잘 잡아 그렸죠. 그죠? 특징을. 눈이나 따위. 진짜 어떻게 그렸는지 뒤에 목욕하고 있고, 진짜 웃기네. 그죠? 심슨 가족.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일종의 밈인 거지. 이걸 알아챌 수 있는 애 없느냐, 그죠? 밈으로 돼서 이렇게 따낸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아까도 봤지만 요거, 그죠? 이거 배달의 기술 광고, 배달. 맞아, 봤어, 어머. 보신 적 있어요, 이거? 네,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림이 희미하게 나오네. 이 치킨 제목이 이게 만의 치킨이에요. 만의.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사람, 이 밈을 모르는 사람은 야 만의 치킨이라는 게 뭐 있냐, 뭐 내내 치킨 만의.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그냥 이 작가를 이름을 배달되는 치킨 이렇게 만의 치킨 배달 왔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좋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얼마든지. 패러디, 밈을 활용한 패러디, 이거 밈화된 거고 일종의 그죠? 근데 이 회사는 망했어요. 배달의 기술은 나중에 배달의 민족 나오고 해가지고 이 또한 2010년인가 11년에 나온 광고라고 합니다. 나 절대 몰랐어. 몰랐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 뭐, 이외에도 무지 많아요. 무지 많습니다. 무지 많은데요. 예. 전혀 모르겠어요. 예.
아닙니까? 거기에 좀 오마주 이렇게 패러디, 자요 뭐쭉 나오고 뭐 별의별 게 많고.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뭐가 문제점이냐면은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유명 작가가 오마주한 거냐 아니면 오늘날의 편집 기계로 이렇게 하는 것도 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애들이 막 편집해 놓은 거. 그래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수업 시간 다 됐죠 벌써 지금 다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올랭피아 이것도 이제 오마주하고 뭐 패러디한 것 너무나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이걸 찾아보다가 다음 시간에 좀 더 보시겠지만은요, 뭐 이것도 이제 입생 로랑 광고 그죠? 이런 것도 있고 그죠? 똑같이 이거 바꿔놓은 거죠. 남자가 바꿔놓은 거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 이거 바꿔서 이거 이제 편집한 거예요. 편집한 거. 예. 그냥 앱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죠. 앱으로 편집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찾다 보니까 이거 유명한 사람께 누가 유명한 거 아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일단 거기까지밖에 못 하겠네요.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올랭피아는 뭐 쉽습니다. 쉬운데요. 그래도 연결되는 거니까요.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하죠. 이런 쪽이 더 재밌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오늘날의 문화적 또는 미술적 흐름이 돼 버렸으니까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오히려 성공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거 하나 그려가지고 이것도 몇십만 달러인가 팔렸어. 이것도 몇십만 달러인가 몇백만 달러인가 이것도 이거 하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거를 창조적이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그런 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훈은 유명세에 올라타라. 이게 좋은 전략이라는 거죠. 그죠? 유명한 거. 내가 뭘 하나 해서 그죠? 뭐 해서 유명해지려고 하지 말고 이미 유명해진 거에 올라타라. 그러니까 그 스티브 잡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피카소가 한 말이 또 그거잖아요. 피카소가 한 말이 왜 훌륭한 예술가는 카피, 베끼지만 그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그죠? 스틸, 그죠? 훔친다라는 게 이제 이런 의미겠죠. 그죠? 이게 사실 베낀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 훔친다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결국은 인맥. 그러니까 이제 저런 걸 만들었을 때 저걸 누가 이제 알아주고 비싸게 사주고 팔아주고 이런 것 다 연관되는 거니까 또 거기에 그 딜러들, 그죠? 딜러들, 판매상들, 오늘날에는 그 경매 회사라든지 그걸 잘 포장하고, 이제 그런 것하고 연관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시겠고요. 네, 다음 시간에 이제 만회를, 다음 시간에 마무리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